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예비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상반기 예비군법도 역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맞췄고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요 문제는 직장 예비군의 해체에 관한 문제죠. 직장 예비군 해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거 해체 같은 경우는 1653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 기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개의 입장은 어디냐? 직장의 장과 수행군부대, 그 다음에 지병장이 있죠. 지병장, 관할 지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병력하고 인력은 행안부에서 관리한다고 우리 비대부에서 배웠고요. 병력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병무청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병무청에서 관리하는데 14개 지병장이 있어요. 그 지병장이 관할 주소지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병력을 관리하고 있는 게 지병장이고 수행군부대는 실제 이 직장 예비군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장 예비군도 이 수행군부대 일부 그 부대에 예속돼서 대대나 연대 예속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부대죠. 사실 실제 사용부대고요. 그러면 수행군부대가 이 직장 예비군을 정기 감사를 하죠. 그래서 감사실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수행군부대 후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거에 기반으로 해서 1653. 1은 편성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 편성 기준보다 부족하면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우리 예비군 지휘관 6개 이상 임용을 안 하게 되면 해체를 할 수 있고요. 정기감사에서 5년 동안 3번 이상 되면 해체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군부대는 요구만 가능해요. 요구만. 그럼 지병장은 해체를 명령을 할 수가 있죠. 해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1653.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편성 기준에 초과한 경우는 해체가 하는 게 아니죠. 초과한 경우는 해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초과는 어디서 나오냐? 직장장이 나 1년 동안 1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요. 편성 기준이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조정해달라고 하거나 해체하거나 요청을 하겠죠. 그럼 요청을 받은 지병장은 수행군부대에게 협의를 구해요. 실제 운영하는 부대니까 협의를 구한 다음에 어떤 조치가 되냐. 초과나 하면 편성 기준을 바꾸거나 부족할 경우도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인원이 적어서 해체하는 경우도 해체를 명령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 밑에 거 먼저 보면 기억이 2개, 니은이 2개, 디귿이 3개. 디귿이 3개 되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될 것 같은데 실제 문제 풀어보면 이게 X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다 이거만 믿고 3개 있으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푸복을 놓다가 아니면 이제 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 직장에서 국방부령의 예비군 지휘관 6개 이상 임용하지 않을 때 그 직장회장에게 해체 명령을 지병장은 할 수 있죠. 지병장은 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정기감사에서 5년 3회 1653에 53. 그때 관한 지병장은 해체를 명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니은이 맞다고 하면 사실 기억 니은 맞으면 사실 1번이 답이잖아요. 그럼 문제 풀면 1번, 2번 푸는 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도 간혹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X가 될 거죠. 수행군부대장은 직장 예비군 자원이 편성 기준에 부족한 기간 6개월. 편성 기준 같은 경우는 1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편성 기준 초과하는 거 요구하는 건 1년이다. 편성 기준은.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예비군 편성 기준 인원을 알아야지 실제 상황 나올 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중대다, 분대다, 그리고 연대다.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에 다 끼어 있는 거고 요 세 개만 알면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중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나오니까 중대급 이상일 경우에 직장 예비군 편성해야 되니까 이 기준이 81에서 400이다. 그리고 분대는 왜 알아야 돼요? 우리 국가중시설이 분대 기준이니까 9에서 40명이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게 소대가 되니까 41에서 여기에 80명까지가 소대가 되는 거고 연대 같은 경우 요거의 4배 정도 하면 1601이고요. 그거에 7200 요걸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그 사이니까요. 요 위이고 요걸 기억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병장은 해체를 명령하는 거고 수행군부대는 해체를 요구하는데 똑같이 1653이에요. 1653인데 편성 기준이 부족한 경우다. 초과한 경우는 아니다. 초과한 경우 언제 있다? 직장회장이 지병장에게 요청할 때 편성 기준 요청할 때 초과가 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할 지병장은 수행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조정이나 해체를 명령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까 그 인원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들 인원을 보시면 원래 중대급 이상인데 의문인데 그게 아니면 이 소대 예를 들어서 대대급 한 1000명 있어요. 1000명이 원래 있었다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됐어요. 예를 든 거니까. 그러면 그 직장회장이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수행군부대장이 얘네들 대대급이 안 맞으니까 중대급 바꿔야 되겠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법령상으로 보면 편성 기준에 1년 이상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족한 경우에는 해체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꼭 실제로 그렇게 운영 안 되더라도 해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답의 후보론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치는 것을 찾거나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통상은 그 중대급에 있다가 소대급으로 1년 이상 40명 내려왔다. 이러면 이제 해체를 할 수 있겠죠. 의무 편성 기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역인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보니까 니은디귿, 니근디귿. 예, 그렇죠. 그래서 이쪽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 국방부 장관은 비상근 예비군 선발 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예,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는 주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국방부 장관이 하는지 아니면 이병부대장이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연 1회 정기 한 번 딱 해주죠. 그리고 미달되면 수시로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해주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공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선발일 30일 전까지. 숫자 중요하죠.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는 선발일 30일 전, 장기는 며칠, 단기는 며칠, 인원은 몇 명 이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로 가로놓기, 숫자로 넣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숫자도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가로도 넣고, 가로도 넓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주어를 바꿔서 하는 내용도 있고, 고려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여기가 많은 우리 시험본들의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계속 근래에 들어서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옳은 것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네요. 그냥 간략하게. 그러면 디귿은 x가 되는 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니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소식기간은 이병부대장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 범위에서 부대 훈련 계획에 따라 정하죠. 예, 요거는 이병부대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왜? 훈련 계획이 다 커리큘럼이 다 짜여있잖아요. 우리 부대훈련 계획이라고 해서 짜져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동원 관련해서 훈련하는 시기 아니면 우리가 주특기를 하는 시기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병부대장이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와 장기 구분해서 장기는 30일 이내, 얘는 30일 초과 180일 이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답은 벌써 딱 1번으로 답이 나왔고 이게 틀린 거고 그럼 우리는 한번 내용을 봐야겠죠.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단기예요. 국방부 장관이 매년 안보 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변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를 고려해요. 우리 고려사항 3가지 있었죠. 등을 고려하여 3,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나요? 예, 기재부 장관과 협의했죠. 왜 그럴까요? 왜 기재부 장관이에요? 예,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 단기든 장기든 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원이 어떻게 되죠? 인원이 3,000명 이하인가요? 예, 5,000명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다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기일 때는 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인원도 중요하다. 700명.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니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연 2회 선발. 국방부 장관은 1회가 원칙이죠. 1회가 원칙이고 미달될 때는 수시 선발을 통해서 추가 선발할 수 있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전체 큰 틀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형제해주는 역할이면 실제 훈련 이병부대장은 그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정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또 이 인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내용을 봤는데요. 좀 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우리 교재에 반영해 놓은 편인데요. 예, 한 표를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봤죠. 비상근 예비군 제도. 국방부 장관이 주체죠. 예, 원래 예비군은 다 국방부 장관이 하는데 위임을 대부분 다 수임군 대령이 하고 있죠. 예, 국방부 장관 다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발 대상자는 병이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예비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퇴역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령상으로 봐서는 퇴역이 안 돼요. 예비역이어야 됩니다. 퇴역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예비군법 앞에 보면 장교들 위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병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되지만 병은 지원하여 선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와 장기가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인원하고 소집기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기는 5,000명 내, 연간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장기는 700명입니다. 예, 500명이 아니고 700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일 초과 180일 이내이다.
그러면 이런 정원은, 단기든 장기든 정원은 뭘 고려해야 되냐? 이 5,000명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이 5,000명 내니까, 700명 내니까 그 인원수가 달라지겠지.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때 고려하는 게 안보 환경. 안보가 환경이 높아져서 비상근 예비군 더 뽑아야 된다고 하면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 줄어들고. 요 범위 내에서요. 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 군교 구조 개편 정도에 따라서 뭐 많이 개편됐으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비 변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누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누구랑 협의한다? 돈을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양부 장관 뭐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돈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병부대장이 이병부대 훈련 계획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겠죠. 국방부 장관이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죠. 해당 부대장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장기 단기는 소집하는 분야가 뭐냐? 병력동 소집된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예요. 전시도 사실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30일 아니면 180일 이내, 30일에서 180일 이내에 훈련을 더 추가시켜야 될 게 무엇이냐, 예비군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발 계획은 중앙 집권으로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선발 계획을 연일에 선발한다. 정원이 미달되면 수시 선발한다. 그리고 선발을 30일 전에 하고 반드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등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병부대장이 이제 훈련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비상근 예비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할 때는 현장에 있는 이병부대장이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아예 4가지 사유가 되죠. 4가지 사유를 보면 질병, 심신장애 이건 뭐 이해가 되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뽑아는 맞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 박격포를 해야 되는데 박격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거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제 병으로 뽑았는데 병이 실제 박격포를 못해. 이런 사람들 데리고 훈련해봤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거야. 직무 능력 부족.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게 직업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 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어차피 그 부대원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들어서 불성실해요. 불성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소집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사정. 웬만하면 다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다 해놨어요. 국방부 장관은 그 소집된 이 비상근 예비군의 병력동원 훈련 소집됐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현장에 있는 이병부대장이 보상비를 지급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국방부 장관이 돼 있어요.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단지 이병부대장이 현장에서 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 현금으로 안 하죠. 현금으로 하지 않으니까 통장으로 국방부 장관이 다 내려주겠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병부대장이 하든 그 이외에 수행군 부대가 하든 어딘가 하겠죠. 그렇지만 책임은 우리 법령상에는 국방부 장관이 보상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셔요. 이병부대장이 때문에 이것 이병부대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앞으로 문제를 보시면 아까 문제 국방부 장관 눈에 보이시죠? 이병부대장이 그 인원은 국방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인원 중요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선발 계획해서 공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1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 연속으로 나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바꿀 내용들이 아주 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출 문제도 보시고 또 문제를 어떻게 꼬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반기 예비군법 3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1번 군무원에 대해서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예비군 같은 경우는 예비군의 경우에는 보연 연기에서 보류와 연기가 있죠. 그에 관해서 민방위는 맨유, 면제와 유예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막 헷갈려요. 그래서 예비군은 보연 연기, 민방위는 맨유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류시킬 수 있죠. 이 보류의 성격은 신분적인 게 크죠. 신분적인 게 커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하는 것보다 그 직분, 신분적인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류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뒤에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법률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선거한 공직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도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참여하는 건데 또 특정 직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사람도 이 내용을 반영 안 해도 되는데 이 내용을 꼭 반영을 해놨어요. 특별시의 부시장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도 많죠.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연간 20일 한도로 병력연차에 따라서 연 150시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민방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 있죠. 근데 예비군이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하루에 8시간을 계산해서 20일을 하면 160시간이 되는 거고요. 민방위는 하루에 5시간을 계산해서 얘는 반쪽, 열일을 해서 5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막 이게 6시간이, 5시간이야, 열흘이야, 이틀이, 20일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50시간이 잘못된 거다, 160시간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비상근 예비군은 30일, 뭐 180일까지도 할 수도 있죠. 그건 예외사항이고요. 다음으로, 그럼 당연히 4번은, 답은 3번이고, 4번이 맞겠죠, 이게. 맞는 내용이 있죠. 예비군 대원이 훈련 보류 원서 및 연기 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세성고가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민방이랑 예비군이랑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럼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비군법 내용인데요.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인 사람, 여행 중이나 체류 중인 사람은 보류가 될 수 있고요. 보류 사람이죠.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라는 건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뭐냐면 국내 왕래하는 뭐 항공기 뭐 있을 수 있죠. 제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서울하고 이렇게 부산하고 갈 수도 있고, 서울하고 제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가 있을 수 있고, 선박도 볼 수 있죠. 국내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 보류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해준다? 국외를 왕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박이든 항공기든.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 여행 중이나 체류 중에 있으면 무조건 훈련 보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민방위법 공부하셨을 때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훈련의 면제 같은 경우, 그 민방위법에는 동원의 면제는 없죠. 훈련 면제가 있는데 이때 딱 여러분들 게 집산제 특유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이나 체류할 때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예비군법이 더 중요한데 얘는 그냥 외국에 여행 중이면 그냥 보류를 해주냐.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격 때문에 그래요. 훈련의 성격 때문에. 민방위는 뭐 통상 그 연단위로 훈련하는 연단위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앞에 부분은 기본 교육을 하고요. 이 기본 교육을 안 하면 뒤에 보충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3개월 이상이어야지만 빼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예비군 훈련은 계속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딱 정해진 훈련 날짜가 있네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 이외에는 다른 데 가서 훈련 받기가 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 외국에 있으면 그냥 훈련 보류한 거로 하는 거죠. 이게 상시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해서 예비군 훈련은 왜 외국에 나가 있으면 보류시켜주지? 민방위는 3개월 이상에 있어야지 면제를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비군의 보류라는 의미는 너 훈련한 것으로 쳐줄게. 훈련한 것으로 쳐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훈련의 성격에 따라서 훈련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류 대상자는 동원 보류 대상자에서 국회의원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국회의원들도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동원되면 예비군 동원될 경우는 국회의원들도 동원 시에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동원은 빼준다. 그렇지만 훈련은 받아라는 의미예요. 예비군에서 보류와 연기가 있잖아요. 보류와 연기. 그래서 훈련의 연기는 동원의 연기와를 균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동원 연기 사유가 먼저 나오거든요. 예비군법은 동원부터 나오잖아요. 동원 나오고 훈련이 나오는데 그 동원 연기 사유, 즉 신재간부 요 내용의 연기 사유랑 균형한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 보류와 연기 신청에 대한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절차들도 훈련도 동원 거를 준용을 한다. 준용을 하는데 딱 준용할 수 없는 게 있죠.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예비군에서 수탁경찰서장, 요때는 훈련을 안 시키잖아요. 수탁경찰서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달라지겠죠. 동원 같은 경우는 수탁경찰서에게 위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더 볼게요. 그래서 여기 동원의 보류의 내용입니다. 동원의 보류의 내용에서 국회의원들, 아까 훈련에서 국회의원들도 훈련 받아야 돼요. 외국 중 영해 중이나 이거 나와 있었죠?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나와 있었죠? 뭐만 빠진 거예요? 국회의원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까 훈련의 보류가 되겠죠? 그걸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훈련 보류 된다. 그래서 동원 사유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동원 보류가 더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원 보류 위에 있는 거 말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 보시면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신분적인 요소예요. 여기 보면 신분적인 요소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올 수가 없으니까 국외도 왕래한 선박이나 항공기도 올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도 신분이고요. 그런 의미고 여기 대부분 다 신분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경교 군종, 소경교 군종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등선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정등선만 되는 거예요. 정비 담당 공무원, 등대 선박에서 항로표지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정등선, 정교무사, 정비사, 교통관제사, 우선 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정교무사,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정통, 국민.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나서 동안 보류되는 사람이 민방위도 해당이 되죠. 민방위 대장도 해당이 된다. 이거 우리 그 민방위법 공부하실 때 민방위 대장이 된 사람 중에 예비군인 사람들도 있는 경우에는 훈련에 면제가 된다. 훈련이나 동원에 면제가 된다. 근데 면제는 사실은 민방위법에서의 용어고요. 여기 그 예비군에서는 보류죠.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적인 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국내 왕래하는 거 안 되고요. 지방위의 의원은 동원이 안 된, 동원 보류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 보류도 안 되겠죠, 당연히. 훈련에서 딱히 여러분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게 사족일 수도 있고 강조하는 의미예요. 요거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받아야 된다. 특별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훈련은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차관이 뭐 예비군 훈련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이제 임명됐는데 예비군 대상자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은 받으라는 거죠. 지방의회 의원은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나와도 받는 건데 특히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받으라. 훈련은. 지방의회 의원도 받아라. 그 다음에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라고 하죠. 우리는 17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결국은 자치단체장 전부죠. 전부에다가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어디에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와 플러스 행정시까지 포함한 그 단체장들은 훈련을 받아라. 이 얘기가 없어도 원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시의 부시장은 지방공무원에 한정하는 거예요. 특별시 부시장 중에 그 정무직이 있잖아요. 위에서 꼭 낙하산이죠. 낙하산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지방공무원 선출돼서 일군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시장들은 훈련 받아라.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도 받아라. 이게 노블리스 어블리즈인 거예요. 어블리즈 개념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 이면이 없어도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8시간씩 계산해서 160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 중에는 훈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직접 선거하는 것들은 다 되는 거죠. 임기가 만료된 것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도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비군법은 동원이 우선이다 보니까 동원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원의 연기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 훈련의 연기 사유는 이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동원의 연기 사유는 우리가 민방위 때는 우리가 면제와 유예가 있었죠. 유예가 있었는데 이 유예 사유가 신간제부예요. 신간제부. 신체 아픈 거랑 장애랑 관원성재, 재해, 부득이한 사유. 근데 이것도 유사하게 돼 있어요. 예비군법은 우리 보류와 연기잖아요. 보류와 연기. 연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돼 있냐? 질, 심, 재, 관, 부 플러스 뭐가 있다? 구속이 있다. 이거는 구속이. 구속이 있네. 연기 사유에 구속이 있어요. 민방위는 면제 사유에 있거든요. 이거 면제 사유에 집삼재 투기잖아요. 집삼재 투기잖아요. 그 중에 집이 집행 중인 거잖아요. 근거 이상의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죠, 사실은. 여기는 면제에 있는 반면에 그 예비군법은 연기 사유에 있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심재간보라고 했을 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되어 있고요. 그 민방위법에서의 유예에서는 신체장애로 되어 있어요, 신체로. 그래서 그게 좀 차이 있는 거고 그냥 똑같은 개념이죠, 사실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훈련 연기 사유나 동원 연기 사유는 같아요. 준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연기할 때는 고의로 하면 안 되죠. 고의로 연기 사유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연기할 때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벌칙이 있는 거예요. 3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이하의 벌금 부과가 있고요. 그러면 동원 연기되는데 어떤 과실로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심신이 다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과실로 할 때는 벌칙이 없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을 때만 벌칙이 있다. 이런 정도 더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하면 그럼 동원 연기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동원 연기하는 사람이랑 세성고가
연기를 하는데 소속 예비군 중대장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연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명령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연기를 제출해야 되고 사전동원 시에는 지정된 일시 전에 제출해야지만 문제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소속 예비군 중대장은 받은 이후에는 지체 없이 수행군 부대장이나 수탁경찰서장에게 여기 연기했습니다. 통보해주죠. 이거는 동원의 연기에는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훈련의 연기는 이거를 준용한다고 했으면 이 수탁경찰서장은 없어지죠? 예, 훈련을 안 하니까, 훈련을 담당하는 데가 아니니까 여기 없어지겠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여기 근형이고 요 표현이. 그 다음에 동원 연기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술, 그 밖에 동원 연기 신청 할 때 사유가 종료 시에 일단 구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뭐 연기한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사유가 종료가 되면 동원 연기 원서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야 돼요. 일단은 말로나 뭐 기타 방법으로 뭐 메일이 되면 메일이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저희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못 갑니다.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소속 예비군 중대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러면 이 사유가 종료돼서 연기 사유를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이때는 제출한 거죠. 내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동원 연기 사유 소멸시, 연기가 소멸시 이게 의미가 없죠. 이거는 동원은 바로 이제 그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기 사유가 소멸시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 연기는 승인 규정도 없고요. 뭐 수령이 당연히 뭐 우리 그 통지서 발급하듯이 있는 것도 없고요. 직권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벌칙도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보류와 연기가 있는데 고의로 하지는 않는 거면 얘네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본인이 하면 할 수 있고 세선고가 할 수가 있어요. 원서는 보류 원서, 연기 원서가 있고요. 다 누구한테 제출하냐? 예비군 중대한테 제출한다. 보류는 이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적인 거잖아요, 주로. 그래서 기한이 없는 반면에 연기는 시한이 있어요. 동원 명령을 받은 후부터 2일, 사전 동원은 지정일 시까지는 연기 원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사유가 재심 재간부 플러스 구속이다. 얘는 신분적인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민방위법하고 좀 구별을 하자면요. 예비군법은 훈련이나 동원이나 훈련이나 다 보류, 연기 다 세선고가 본인하고 세선고가 소속 예비군 중대에게 제출하는 개념이라면 그 민방위법은 좀 많이 다르죠. 훈련은 면제와 유예가 있고 유예는 신청과 직권으로 나뉘죠. 왜 그러냐면 훈련의 유예는 동원의 유예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동원 유예가 어떻게 돼 있냐? 동원 명령과 직권 신청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행령에는 신청의 절차가 나와 있죠. 이렇게 대원은 훈련 1시간 전, 요원은 소집의 2일 전 이렇게 신청의 절차가 나와 있지만 직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면제의 경우는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신분적인 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서 훈련하는 주체가 읍면병장 시군총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신고서가 민방위 대장을 거쳐서 읍면병장 시군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유예는 신청하는 절차는 그냥 소속 민방위 대장이 그냥 받아서 승인하면 끝이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선이 있다. 면제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리자가 없어요. 여기는 대리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비군법은 보류 연기다. 세선고에 대리자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대리자가 없습니다. 유예는 대리자가 세성이 있다. 그리고 동원에 면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유예는 동원 유예는 뭐 대리자 뭐 어떤 뭐 구체적인 나와 있지 않아요. 직권과 신청에서 한다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 다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교육 훈련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민방위는 5시간씩 계산해서 50시간, 예비군법은 8시간씩 계산해서 160시간이 된다. 비대법은 8일 초과가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요원 훈련들은 8일 이상도 7일 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군무원은 예비군법에서 훈련 보류는 직업 성립 나와있죠. 그리고 군무원들 할 수 있다고 아까 봤고요. 공직선거 기간에는 제외하고는 그냥 차관급은 노블리스 오블리스 개념으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160시간이라고 얘기했고 보류원서와 연기원서는 본인 말고도 세선고가 할 수 있다. 근데 누구한테 제출한다?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한다. 근데 훈련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 수행군 부대장에게 제출을 하게 돼 있죠. 수탁경찰서는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동원의 보류 연기는 수탁경찰서도 가능하겠죠. 위탁을 했으면. 네, 정리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부. 그래서 민방위랑 예비군하고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절차 및 신상병동 관리의 내용이죠. 여기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군참모총장 등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은 전역자의 전역 인사명령이나 또는 소집 해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소집 해제 인사명령을 전역일 또는 소집 해제된 날로부터 5일, 이게 5일인가요? 7일이죠, 7일. 7일 이내에 누구한테 보낸다? 병무청장에게 보낸다. 그러면 병무청장은 다시 이 전역자의 거주리를 관할 지병장에게 보낸다.
우리 그래서 요 절차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소속 기관장이 병무청장에 일단은 보낸다. 일단 병무청장에게 보낸다. 그리고 병무청장은 그 밑에 있는 여러 지병장들이 있죠. 지병장들이 쭉 있는데 일단 여기서 7일 이내에 인사명령서나 소집 해제 명령서를 인사명령서를 보내면 얘는 주소지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병장에게 다시 병무청장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소속 기관장. 그리고 소속 기관장에는 국방부 장관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군 참모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 우리 소속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군 참모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에도 국방부 장관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7일 이내 병무청장은 지병장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제 유의하실 부분이 육군총무총장이 각군 소속 기관장이 이거를 병적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나 기관회장에게 바로 이쪽 병무청장에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2번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병무청장에 보낼 때는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를 갖추어진 경우에도 등기우편한다. 우리 등기우편하는 방법하고 원칙이 등기우편, 원칙 그리고 공문서 체계가 있으면 공문서 체계로 보내도 된다는 거죠. 공문서 송수신 체계로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방 동원 체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보낼 수 있다. 국동체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갖춰진 경우에도 등기우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갖춰지면 등기우편을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지방병무청장은 지역 예비군의 거주지를 옮겼을 때는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 서류를 이전의 거주지의 지역 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당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를 관하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낼 수 있죠. 이게 맞는 표현인데 틀린 것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4번. 직장 예비군 편성된 직장의장은 소속 예비군 대원에게 해서 신상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3일. 3일까지는 잘 맞았죠. 잘 맞았는데 병무청장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직장 관할 지병장에게 보내죠. 아까 우리가 그 병무청장은 딱 한 번 처음에 전역하거나 소집했을 때 7일 이내 받을 때 한 번 딱 받고 나머지는 병무청장이 관여를 안 하고 지병장이 알아서 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비군을 최초로 편성하는 거는 현역이었다가 아니면 보충역이었다가 예비역으로 넘어갈 때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그 신체훈련 할 때 1에서 3급까지는 현역이 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에서 4급은 보충역을 가죠. 그래서 이 현역이 전역을 하게 되면 이게 현역 공무를 하잖아요. 그럼 소속 기관장이 있을 거고 이 소속 기관장은 각군 참모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법무부 장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해양. 물론 지금 경찰 없어지고 뭐 다 해양 다 없어지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기존에 이제 법무부나 경찰, 해양 경찰서장이 왜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저런 게 있었잖아요. 군 복무 대신에 전투경찰 가버리고 그리고 해양 경찰에 가고 또 교도소에 가고 뭐 이런 직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현재는 유지되는 게 별로 없죠.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현역들 했다가 군복무 했다가 그러면 소속 기관장은 인사명령 7일 이내 하고 원칙은 등기우편인데 공무서 수칙체계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누구한테 보낸다? 네, 병무청장에게 보내면 이 병무청장이 관할 주소지 기반으로 해서 관할 지병장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지병장이 편성을 하게 돼 있죠. 전산자료인 예비군 대원의 명부를 관리해야 되고 지병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준다? 관할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전산자료인 예비군 대원 명부는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병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카드로 된 거, 편성카드는 이거는 지병장이 작성을 해주는데 이거를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주면 그다음부터는 받을 일이 없죠. 예, 아따따따 이제 지병장이 아따따따 하게 되죠. 그리고 보충역 같은 경우는 근무지 자체를 관할 지병장이 편성을 하고 거기서 명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현역과 보충역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다 최초 편성하는 방식이 누가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보내는지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병역동원 소집 해제와 국가비상사태 시가 있는데요. 병역동원 소집 해제 시는 병역동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각군 참모총장이 병역동원을 하는 경우는 각군 참모총장이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국적으로 뭐 무장 공비가 나타나서 참모총장이
병력동 소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예비군을 소집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각군 참모총장이 해제되면 명부만 통보를 해줘요. 왜 명부만 통보하냐? 아까 명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지병장에게 명부만 통보하면 그 명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 명부 갖고 다시 그 인원 다시 어디로 다시 관할 지역 예비군 중대에게 편성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명부를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드를 뭐 송부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지병장이 그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군과 보충력 병을 편입을 하겠죠. 이 편입을 하려면 벌써 규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편성 카드를 다시 작성해서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에게 송부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소멸됐던 거잖아요. 소멸됐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예비군 편성 카드를 송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편성 거주지가 변경할 경우에 지역에서 지역으로 간 거죠. 지역인 읍면동에서 읍면동 어떤 편성된 곳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변경될 때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갔다. 예를 들면 그럼 A 지역 관할 지병장은 예비군 편성 카드와 관련 서류를 발송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법률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겠죠. 예. 여기서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그 해당 예비군 대원이 전입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해당 지역 예비군에서 관할 지병장이 그 신고된 것들이 넘어오니까 해당 지역 예비군을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법률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3번 사항은 예비군 편성 카드와 관련 서류 발송을 A 지역 지병장이 발송을 그러니까 B 지역에 관할 지역 예비군 중대에게 송부를 해주겠죠. 송부. 근데 거기에 기존에 원래 예비군 지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비군 지휘관 중대장이 있으면 그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고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시행령에. 그래서 요 내용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전입신고가 되면 해당 그 지역에 지병장이 편성하게 돼 있다. 근데 시행령에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 모습은 여기서 전입신고가 되면 이쪽에서 나간 걸 이쪽에도 지병장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되는데 요거를 원래 A 지역에 자기 통제하고 있던 사람에게 너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 그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법률상으로 일단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을 하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직장으로 간다는 것은 직장에서 그냥 빼오는 개념이잖아요. 빼오는 개념이니까 직장 예비군 대원을 편성하겠죠. 직장에서. 그렇게 되면 직장 예비군 대원 편성 사실을 통보해주겠죠. 이 거주지, 이 직장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 거주지 관할 지역 예비군 중대장,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요 거주지 지병장은 이 직장의 장에게 편성카드와 관련 서류를 발송을 해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법률상은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편성사실 통보가 돼 있고, 그러면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냐? 시행령에는 말씀했듯이 예비군 편성카드 관련 서류 이쪽 보내주는 게 있고, 직장회장은 이쪽으로 직장 관할 지병장에게 3일 이내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보되면 직장 관할 지병장은 이 편성 사실을 이쪽 거주지 관할 지병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거주지 관할 지병장으로 가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모습은 그 중간 과정은 관할 지병장을 통해서 3일 이내에 통보해주면 이 사실을 거주지 관할 지병장에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비군 편성카드 관련 서류를 이 직장의 장에게 보내주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구체로 안 나왔지만 이렇게도 보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법률상에 있는 거는 먼저 직장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죠. 이쪽 직장에서 덕주 직장으로 갔을 때 바로 편성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다시 요 구 직장 관할 지병장에게 알려준 편성 사실 통보해준다고 있는 게 법률상이고요.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이 중간 과정을 똑같이 편성 통보 상실을 신 직장 관할 지병장에게 알려주면 그 사실을 요 구 관할 지병장에게 알려주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구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이 이 신 직장 예비군장에게 보내는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요. 흐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목하실 게 직장 쪽은 이 시행령에 이렇게 관할 지병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지병장이 신고해야 된다는 게 있고 절차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절차다. 근데 법률상에는 이렇게 가는 거 돼 있는데 실제 모습은 이렇게 간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역은 출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출발지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고하면 이쪽에서 편성하는 개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가는 거는 출발 기준, 지역에서 직장으로 가는 것들은 신고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거
공부하시다 보면 민방위법하고 예비군법 헷갈릴 거예요, 많이. 그래서 헷갈릴 만한 거 날짜들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민방위법 자체 내에서는 조직 제외자 사유 소멸시와 그다음에 교육훈련 면제 사유 소멸시가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 민방위법에서 편성은 다 14일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14일이에요. 법률에 안 나오고 법 시행령이 안 나와도 시행규칙에도 14일로 돼 있어요, 편성은. 그에 반해서 교육훈련은 무조건 7일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민방위법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지만 예비군법하고도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법에서는 직장 예비군 민방위대원이 신상변동 사유 소멸이 되면 이게 편성이기 때문에 이건 14일로 돼 있지만, 이 예비군법은 3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민방위법에서 교육훈련 면제 사유 소멸시 신고가 7일로 돼 있지만, 동원훈련 보류 사유 소멸시는 또 14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대응되는 건데, 또 이렇게 헷갈리고요. 그래서 날짜를 일단 민방위법은 편성은 14일, 교육훈련은 7일이라는 것을 먼저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4일이었지만 예비군에서는 직장 예비군의 신상변동은 짧게 해놨다. 3일로. 그리고 오히려 교육훈련 면제 사유 소멸시와 대응되는 동원훈련 보류 사유는 14일로 2배로 해놨다. 이거는 짧게, 이거는 길게. 그래서 여기 내용 절차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공부하시고요. 제가 교재는 다 반영해놨으니까 저희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서 문제된 게 7일 이내다. 7일이다. 그리고 보낸 것은 등기 우편이 원칙이고 공문서술신체계가 있으면 그거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직장 예비군 변동됐을 때는 3일 이내에 맞는데 지병장에게 한다. 동청장이 아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군법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나오던 문제 유형이었죠.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동원을 보류하는 경우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보시면 이제 문제가 기억, 니은, 니은, 디귿. 저 같으면 이제 문제를 만약 낸다고 하면 일단 기억이 3개가 있고요. 니은이 2개잖아요. 2개고 3개구나, 3개. 니은 3개, 디귿 2개, 리을 3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약간 디귿이 약간 부족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요렇게 이제 구별해서 3번 아니면 4번을 답을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아니냐? 이런 문제를 내는 게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딱 이 문제 보고도 3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기억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그런 감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보면 항로표지 정비 담당 공무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정비사, 항공무선표지국에 근무하는 사람,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무원. 딱 봐도 여러분들 요거 맞고 무사 있고, 정비하는 통신 쪽하고 요것도 맞고. 기억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왜 그러냐면 항로표지 정비 담당 공무원 중에 그중에 딱 3가지만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항로표지 정비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좀 큰 개념, 여기 말고도 이제 많이 있겠죠.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3개지만 딱 한정을 해놨는데, 이게 좀 문제가 소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답은 그냥 4번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동원 보류가 되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원 보류하는 거와 훈련 보류하는 사람은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는데, 훈련 보류 대상자와 해서 국회의원을 빼면 이게 동원 보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은 결국은 국회의원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류 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동원은 예비군 동원할 때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동원 때는 보류 대상자가 된다. 이거 잘 방침 보류가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상자는 달라지는 건 없는데 국회의원만 빠지 훈련 때는 그냥 받고, 그리고 아닐 때는 동원 때는 훈련 보류가 되는구나. 그 차이점하고, 그리고 훈련 보류에는 뭐가 더 있어요?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높으신 분들 쭉 적혀 있죠. 그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된다. 이게 나와 있죠. 그냥 이제 자기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 이 사람은 꼭 해야 돼. 근데 그와 상관없이도 그 사람들은 원래 훈련을 받게 돼 있는 대상자죠. 예외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받는 건데, 그냥 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동원 보류 대상자가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데, 훈련 보류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 이거 잘 유의하시고, 차이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비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류, 오연 연기에서 보류 연기, 요렇게 외운다고 했잖아요, 예비군은. 그리고 민방위는 면유해서 면제, 유예. 요렇게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보연, 면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예비군에서의 이제 보류 대상자잖아요.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냥 보류예요. 한 거로 쳐줄게. 동원인데. 훈련도 마찬가지겠죠? 네, 동일하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방위는 거기에 집삼제 특유라고 해서 집삼제 특유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뭐 거주하고 있는 여행 중인 사람인데 여기는 왜 3개월로 면제를 대상자를 해줬느냐? 훈련이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렇게 해줘야지만 면제해줄게 이런 개념이고 예비군 훈련은 그 동원 훈련이 빠지게 되면 동원이나 뭐 훈련에 빠지게 되면 참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거로 쳐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훈련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이나.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여기 3개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지만 예비군법하고 민방위법을 같이 배우는 여러분들은 왜 3개월이고 저기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건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다음으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선박이니까 선원, 항공기니까 조종사나 승무원이 있겠죠. 예비군 대상자들이니까 조종사나 승무원, 여승무원은 있겠죠. 남승무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외를 왕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 제주도를 왕래하는 이런 뭐 진해원, 뭐 제주항공, 뭐 이런 소형 해외 나가는 거 말고 국내를 왕래하는 이런 선박의 선원이나 항공기의 조종사 승무원은 보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몇 번 나오긴 했었어요. 국내를 왕래하는 뭐 항공기 승무원 이 사람은 동원 보류 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국외를 왕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대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방위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또 뭐 문제 나오다 보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딱 봐도 공무원들이네. 소방 업무하고 교도 업무하고 경찰 업무하는 그런 사람들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군부대에서 군무원 당연히 뭐 하니까 예비군 훈련 받을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 드실 거고 주한 외국 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민방위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외국 여행, 외를 왕래하는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어떻게 배운다? 저는 소경교 군종 무슨 소경교 뭐 어떤 뭐 종교 단체 같죠? 소경교 군종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중에 항로표지 정비 담당 공무원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이 있겠죠.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항로표지용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결국 보면 이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을 보면 항로표지를 하는 어떤 표지의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실제 등대나 선박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 많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거 그냥 맞는 거로 그냥 넘어갔죠. 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은 정등선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등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의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에 무선표지소예요. 근무하는 사람. 그래서 정교무사. 그래서 소경구 군종 정등성 정교무사가 해양무선국에 근무하는 정통하다. 뭐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국방영령에 정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그래서 정통국민. 그럼 어떻게 해요? 소경구 군종 정등선의 정교무사 정통국민.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다 지울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항공기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정비사는 되고요. 항공교통관제사도 되고요. 항공무선표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되고요.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도 되고요. 국외를 왕래하는 거기에 선원과 항공기의 조종사, 승무원도 된다는 거죠. 이 항공기 관련돼서 이렇게 된다. 항공기는 국외를 왕래하는 사람은 조종사, 승무원만 되는 거고 그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비사, 교통관제사, 무선을 표지하는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표지 담당 공무원은 그거와 상관없이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한 파트를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배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느냐. 이것도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이거는 국외를 왕래를 해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해양무선국에 근무하는 정통이 요 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대상자만 이렇게 하면 좀 아쉬워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동원 보류 절차와 연기 절차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원 보류 대상자가 있었던 반면에 동원 연기 사유가 있겠죠. 연기 사유부터 한번 볼게요. 연기 사유는 우리 질심 재관부
플러스 구속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구속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기 사유에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방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집삼제 특유로 돼 있어서 집행 중에 있는 구속이 여기 있잖아요. 민방위 같은 경우는 면제에 있어요. 면제에 요 구속이 있다 보니까 구속이나 뭐 금고 이상의 뭐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들은 면제에 있는데 동원 같은 경우는 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와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유해 사유가 뭐예요? 신관제부. 아, 그러면 똑같네. 신관제부. 여긴 지심이라고 나와있죠. 질병 있는 심신. 거기는 신체 장애가 있는. 그래서 지심이 신관으로 바꾸고 제부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이렇게 두 가지 연기의 사유로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와 동원명령 발령한 지역에서 주소지급 안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는데 주소지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수침 불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동원명령을 못하게 형해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벌구가 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동원 보류는 이것도 다 대상이 보면 신분적인 요소와 해외 체류 중인 사람 요 정도죠? 딱 신분적인 영향이고 해외 체류하는 거 이 정도다 보니 이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원 보류 희망자와 세성고가 그래서 예비군은 세성고가 이런 동원 보류도 해주게 돼 있어. 그에 반해서 민방위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영상을 보시면서 민방위랑 예비군이 면제 절차와 보류 절차가 다르구나.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동원 보류 서류를 누구한테 한다?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주면 된다. 근데 동원 보류 사유가 소멸 이런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뀌게 되면 소멸시 이 동원 보류 제출자는 본인 플러스 세성고 똑같아요. 네. 그 사람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14일 이내에. 그래서 여기 좀 독특하죠. 14일에서 24일 자격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동원 보류 사유 소멸시 미신고하면 200만 원의 벌구가 있다. 그리고 훈련 보류 절차는 이 동원 보류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준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훈련 보류 절차에 이제 준용을 하되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죠. 예, 우리 수탁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훈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거 절차에 없겠죠. 아까 소멸시의 절차 중에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여기도 다 예비군 중대장에게 다 주게 있어요. 예비군 중대장 왜 뽑아놨겠어요? 이런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국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고요. 동원 연기 절차는 동원 연기하려고 하는 본인과 세성고, 다 세성고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동원을 연기할 때 동원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동원 시에는 그 지정한 날짜까지 오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연기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원 명령 받은 게 이제 최대가 이틀이다 보니까 이틀 내에 소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일로 이제 한정한 거로 판단이 되죠. 사전동원도 그 지정된 일시 전에 하는 거니까 딱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속 중대장에게 주면 이 사람이 실제 동원 명령을 발령할 수행군 부대장이나 수탁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겠죠. 여기는 이후에 이제 그 지병장에게 가는 내용은 있겠지만 동원 보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하면 되는 내용이고 법령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잘 보시고요. 이런 연기 절차일 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는 이런 연기 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예비군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파트죠. 예비군 소집 통지서 전달에 대한 등에 대한 부분이죠.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가 쭉 1, 2, 3, 4번 다 이제 보여야 되는 문제죠. 1번 수행군부대장은 사전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경우에 훈련 통지서 5일 전까지 전달해야 되네요. 모든 교육훈련 통지서는 우리 기본적인 게 7일이죠, 7일. 7일이 기본이에요. 기본을 시작해서 이제 예외사항들이 있고, 이제 변경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법도 마찬가지고요. 민방위법도 기본이 7일입니다. 그래서 5일 전까지 하면 안 되죠. 틀린 거고요. 수행군대장은 동원에 대비하여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하려고 할 때는 전화나 방문 통보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과 점검이에요. 동원에 대비해서. 그래서 전화도 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통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적용하는 시간은 우리 동원에서 그 48시간, 24시간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준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이게 좀 잘못 문제낸 거예요. 동원명령 발령시가 아니라 불시훈련, 점검, 발령시겠죠?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그거를 준용한다고 했지만, 그거를 시간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거 여기는 훈련이고 여기는 동원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를. 그래서 좀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선지역에 있으니까 이틀이죠, 48시간.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세대주 등에게 소집 통지서 전달할 경우로서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 통지서 수령인 경우에는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소집 통지서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전달,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잖아요. 직접 전달할 때 수행공대장이 그 계량에게 직접 줄 때, 자, 이 사람이 없어, 본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수령인을 지정해줘야죠. 이 수령인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 이 수령인은 사전의 동의를 받아야 돼. 양식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인식을 하고 수행공대장이 마음 놓고 줄 수가 있겠죠. 이 동의 없이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책임 없이 나중에 전달 안 하면 수행공부대가 잘못한 거가 되기 때문에 국적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예비군대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된 훈련 내용 일정을 이때는 휴일이래요. 휴일이 되게 중요하죠. 알고 난 후에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 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받아 소통서 전자문서로 한 거로 본다. 우리가 30일 이전에 인터넷에다가 공지하죠. 훈련 일정을 공지합니다. 공시. 그러면 이걸 보고 휴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휴일이 아닌 경우는 12일 전, 휴일일 경우는 3일 전에 내가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전자문서로 보내주면 처음에 내가 전자문서로 보낼 것으로 동의를 안 했지만 이거는 동의한 거로 보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통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거로 보는 거죠. 안 했지만 사전에.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편을 보시면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훈련 소집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0일 훈련 소집일 30일 이전에 뭐 하겠어요? 이전에 일단 인터넷에 훈련 일정을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언제 무슨 어디에서 훈련한다, 어느 부대에서 훈련한다, 일정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죠? 인터넷상에다. 그러면 이런 인터넷상으로 이제 공지를 하는데 이것보다 앞서거나 뭐 뒤에거나 뭐 통상 앞에 있겠죠? 앞에 미리 전자문서로 사전 나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이 공시하기 전에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사이에 할 수도 있고 한데 통상은 업무할 때 이쪽으로 하겠죠? 앞쪽으로. 그럼 미리 사전 동의서를 받으면 이 공시는 공시대로 하고 훈련 12일 전, 이건 휴일이 아닐 경우에요. 휴일일 때는 3일이고요. 12일 전에 뭘로 보내냐? 사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자문서로 보내요. 그럼 보내면 이 사람은 내가 훈련 의사를 다시 전자문서로 받겠습니다. 이때 그 날짜에 받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그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식통지서 전자문서로 전달한 거로 간주하죠. 예, 간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훈련 받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식별이 되죠. 언제 받는다는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지통서, 문서 쪽이죠. 이제 직접 전달하는 거는 7일 전까지 소지통서를 전달을 하는 거죠. 개인에게.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세, 성, 장수인가요? 이렇게 세대죠. 성년에게 가족 중에 이렇게 하고 직장의 장이죠. 장이나 수령인을 별도로 사전 동의를 받은 수령인에게 받는 거죠. 본인이 없을 경우에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본인에게 전달해줘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었는데 헌법 불합치 받으면서 이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세성단수가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바뀐 내용이고 시험 문제 계속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 소집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변동 사유가 있으니 3일 전까지만 내가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 관할 지역 외 예비군 대원이 나는 지금 여기 출장 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난 이쪽 지금 출장 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받아야겠습니다. 생각을 하면 관할 지역 외 예비군들은 전자문서 또는 수행공대 방문해서 전국 단위 훈련을 참가를 신청해. 전자문서하거나 방문해가지고 저 이 훈련 참석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훈련 참가하겠습니다. 네, 원래 지역 아닌데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식통지서 통지서 전자문서로 전달한 거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것도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왜? 전자문서를 쓰니까. 직접 소식통지서를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 형식으로 받은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훈련 3일 전에. 이것도 훈련 3일 전에. 그럼 여러분들 숫자 30일, 12일, 7일, 3일, 요 12일은 3일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휴일. 이렇게 전국 단위. 이런 숫자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뭐야? 숫자의 총합을 또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가로가로 해놓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거의 합은 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물어볼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그 문제를 좀 잘못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동원에 대비해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는 소통서 전달하지 않고 이런 방법, 전화나 방문의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대원들은 이 12조 시행령의 12조에 따라서 그 시간 내에 응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원명령 발령이 아니에요. 여서는 여기서 적용할 때는 동원명령 발령이 아니라 불시 훈련이나 점검, 뭐 통지서가 되겠죠. 통지가 되겠죠. 통지를 받은 그 지역에 있거나 인접 특자시나 시군구에 있는 사람은 6시간. 그 외에 육상지역에 있는 거 6시간, 24시간, 그 다음에 48시간입니다. 섬지역에 있거나 출어 중인 사람. 예. 그래서 결국은 4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간과 이거 1일하고는 틀린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왜? 이유는 초일 미산이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온전한 1일이라고 하면 온전한 하루가 빠지고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24시간은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소집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면 요렇게, 요 전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 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하고 요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약간 동원이 발령된 이렇게 문제 낸 게 좀 이상하죠. 그 얘기 설명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통지서가 이제 비대법이나 민방위법, 예비군법이 다 나와있죠. 기본은 7일이죠. 7일이고요. 뭐 비대법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실시하면 단축할 수 있고 보충교육, 민방위법은 보충교육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달하는 방법도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송달,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송달 똑같죠? 근데 예비군법은 직접교부 등기우편, 본인 전자문서 여긴 동일한데 이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는 전제가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불시불능리 점검할 때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다 이 예비군법은 수행본부대장이 하는 겁니다. 수행본부대장이. 민방위법은 좀 다르죠. 직접 교부할 때는 민방위 대장을 통해서 하고요. 직접 할 때는 읍면동장이나 훈련주체인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이 하죠. 그 다음에 비대법은 인력훈련은 읍면동장, 물격장 훈련이면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죠. 본인이 직접 교부할 때 못 받는 사람은 이렇게 다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비대법은 세성관임, 민방위법은 세성장수, 뭐 세성고수, 요 세성장수나 세성고수나, 아까 제가 세성장수라고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긴 직장에 장으로 있는 거고, 여긴 고용주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세성고수나 세성장수나 사실 똑같은 개념이다. 그에 반해서 비대법은, 이건 좀 다르죠. 물자관리관과 업체 직원이, 임직원이니까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리인 전달하는 건 지처없이 전달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예비군법은 헌법 불합치 받으면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전달할 때,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줬죠. 그리고 되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했죠.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문자 메시지, 우편, 팩스, 전자적인 송감, 이해 전환 방법, 여러 방법을 하든 간 본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 등에게 수행본부대장을 줬으면 그거로 전달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안 준 거는 이제 세대주 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성고수가. 그래서 가태료 여기는 100만 원의 가태료 1회 30, 50, 100 이렇게 새로 변경된 거고요. 비대법은 6개월 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6. 전임자 기억나시죠? 전임자. 그래서 이거고, 얘는 평시는 과태료 10만 원, 전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보면 여기 7회 전까지 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섬지역에 있으면 48시간이다. 여기 약간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리고 세성고수할 때 세성고수의 수는 얘는 항상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동의서는 국방부령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게 맞는 편이다. 휴일이 아닐 경우는 12일, 휴일일 때는 3일 전까지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반기 예비군법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법의 벌칙 문제는 최근에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비군법 벌칙이 내일 때가 상당히 많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한 문제 뭐 쉽게 맞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의 상한액을 모두 합한 것은 얼마일까? 합한 거를. 벌금형 같은 경우는 상한액만 정해져 있죠. 뭐뭐 이하로 돼 있죠. 이에 반해서 과태료는 행정벌이잖아요. 벌칙이 아니고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2분의 1만큼 가담을 할 수가 있죠. 그거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벌금은 벌칙입니다. 벌칙.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 줄 긁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한액이 나와 있고 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 뭐 여기 내용이 중요하진 않겠죠. 벌금을 받는 내용을 보면 되겠죠. 지역예비군 갑이 미국에 체류했어요. 그래서 훈련 보류 원서를 제출했는데 체류를 마치고 4월 1일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일이 지난 시점에도 정당사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신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동원 보류, 뭐 훈련 보류, 연기.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 이신고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신고. 그래서 여기 벌금의 상하계니까 이건 200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 예비군부대 지휘관 을이 소속 대원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동장에 정치적인 행동 등으로 돼 있는데 그 정치적인 행동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 임무 외의 거 시킨 거, 그다음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 그다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뭐 반대하고 지지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요 정으로 이제 제가 편해서 정동장 했는데 얘는 둘이다 2천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2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동원 명령을 받은 예비군 대원이 질병으로 동원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했다. 그래서 보류와 연기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들은 얘도 33하다. 3개월 300만 원 이렇게 보연 33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연 33 그래서 300만 원이고요. 벌금이.
그리고 동생을 대신해서 훈련을 대신 받은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훈련하고 긴급조치는 1일이에요. 1천만 원. 1년 1천만 원. 그래서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사실 3,500만 원이죠?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문제 풀고 그냥 끝나면 이게 참 의미 없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법이 아마 제일 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대법에도 3년 이하의 징역 우리 뭐 있긴 한데 뭐 보안 관련해서 있지만 그건 자격정지도 있고 또는 자격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징역이 제일 큰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서 전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비대법 같은 경우는 평시법이죠. 평시법인데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 어떻게 준비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시 내용은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이 안이 따로 있어서 전자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비문이니까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 비대법은 평시 내용이다.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그 다음에 민방위법은 우리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평시와 전시가 다 되죠. 평시는 세 가지로 돼 있죠. 재난 사태, 민방위 사태, 민방위 사태가 아니라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가 되죠. 전시는 전시사변, 비상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방위 같은 경우도 평시 전시가 다 되고요. 예비군도 당연히 평시 내용도 있을 거고요. 전시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그 성격에 따라 있다. 근데 민방위도 전시 내용이 있는데 평시랑 전시가 나뉘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민방위는. 근데 예비군은 되게 엄하게 돼 있다. 왜? 예비군은 그 지역 예비군 부대에 예속이 되잖아요, 민방위대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강하게 돼 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중처벌이 있고 가중처벌은 다 5년 이하의 징역인데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이것도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게 가중처벌인 거, 전시, 사변, 그리고 적과 무장공비 교전하는 거. 이 3가지 내용을 보시면 2가지는 무장공비랑 교전, 적과 교전하는 사항이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에 반해서 뭐 동원하는 거, 응하지 않는 거, 이건 전시, 사변이죠. 뭐 적과 교전 이런 게 아니라 응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키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징역만 있는 거, 징역하고 벌금하고 있는 거, 징역하고 벌금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원 시에 명령 불복종한 거는 벌금 플러스 구류, 과료가 있다는 거.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는 다 벌금, 구류, 과료. 그래서 벌금, 구류, 과료, 징역 다 있는 것은 요 1천만 원하고 여기 동원시 불복종한 부분이다. 그럼 어떤 것이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기도 명령에도 훈련에도 불복종이 있거든요. 여기도 불복종이 있어요. 명령 불복종. 동원시에 불복종, 훈련시 불복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 4가지가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출제.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제 뒤에 이제 넘어가 보면 벌금하고 구류가 있는 게 있어요. 구류만 있는 거 2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또 출제 포인트 3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것들 묶어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쭉 지워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검문입니다. 검문 때. 검문이 여러분 긴급조치 아닙니다. 긴급조치는 여러분들, 외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긴급조치 내용은 주소피, 교주제, 교조출, 임주제,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긴급조치 내용이고요. 검문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긴급조치가 여기 있죠. 맨 밑에 긴급조치. 그래서 검문하고는 다 긴급조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검문을 보시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검문할 때, 검문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면 당연히 3년 이하 징역 이해하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사변 교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가중처벌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33입니다. 33. 근데, 얘는 어떻게 외우냐? 소정, 동무, 삼삼하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삼삼하다. 소정, 동무, 삼삼하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정, 동무가 뭐냐? 소는 소지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소를 신고를 안 하고, 그리고 주소지를 말소시키고 거수불명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소지통서 훈련을 참석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은. 그리고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는 조직체로서 예비군을 조직체로서 단체로서의 어떤 정치운동에 참여한 사람에 관련한 사람이에요. 정의 좀 다른 내용이고요. 이것도 다 의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동원을 참석하지 않은 거. 그리고 동원 기피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 아까 주소 훈련 관련돼서 이렇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동원이든 훈련이든 하여튼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거, 안 간 거. 그러니까 한 것들에 대해서는 332에 동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기 탄약 장비 보석품 경비 임무 수행자. 그 다음에 보관 책임자까지도 분실되거나 탈취된 경우인데 이건 과실로예요. 과실로. 실수로. 앞에 거는 의도성이 있지만 얘는 실수로. 그러면 고의로 하면 뭐예요? 더 세겠죠. 근데 예비군법에는 다른 법, 병역법이나 이런데 더
더 높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과실로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동 동무예요. 그러면 둘둘은 뭐냐? 둘둘은 정동장인데, 정동장이 둘인데, 다 여기까지 벌금이에요. 징역벌금. 여기 정하고 동이 있어요. 똑같은 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겠죠? 정은 정치운동금지 위반인데 지휘관에 임무의 업무 세 가지로 나눠요. 임무의 업무. 우리 임무가 뭐 있어요? 동경, 소경민 해가지고 임무가 나와 있잖아요. 그 임무 외의 거를 시키고 기본적인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행위 등을 정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 아까의 정치운동, 조직체류소의 운동 이거랑은 다른 거죠. 이건 더 큰 거고 이거는 더 낮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원 시에 아까는 3.3에서의 동은 안 간 거잖아. 안 가고 주소지를 바꿔버리고 이런 건데 일단은 갔는데 명령 불복종하는 거죠. 그게 동입니다. 근데 이 동은 구류와 과료가 있다. 얘는 구류와 과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은 뭐냐? 직장보장, 학업보장.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받는 예비군 대원이 받았는데 이거를 불이익해주거나 휴가 처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장이에요. 직업보장, 학업보장. 예. 정동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11은 훈련하고 긴급조치예요. 긴급조치. 그래서 훈련을 미실시하거나 대신 누가 참가한 거. 아까 문제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훈련 시에 지휘관에게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거. 아까 여기 동원 시에도 있지만 훈련 시에는 좀 이거보다 낮게 하는데 지휘관은 훈련 교관을 포함합니다. 훈련 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에 여기 1번에 정치운동금지의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외부 강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부 강사는 준수하라고는 돼 있지만 벌칙에는 없어요. 벌칙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긴급조치 아까 주소피, 교조출, 임주제, 주소피, 네. 막 좀 헷갈린데요. 그 긴급조치 내용에 이행하지 않는 거를 한다. 근데 11은 세 개가 다 돼 있어요. 벌금, 구류, 과료가 다 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다고 보고 더 추가적으로 뒤에 볼게요. 6개월 이하 징역 및 500만 이하의 벌금. 예비군 대원의 소통서 수령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비대법을 생각하시면 비대법에 전임자라고 기억하시나요? 전임자가 이것도 6개월 500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이건 소통서 전달 안 한 거, 임무구의서 전달 안 하고 뭐 방해하고 뭐 이런 거, 자원조사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임자 전달하는 거, 소통서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6에 500 똑같죠. 근데 전에는 예비군 대원의 전달 의무가 있는 세성장소, 세성고수 뭐 이 사람들에게 전달 의무가 있으니까 안 하면 너희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 있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를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갔어요? 이쪽 과태료로 갔습니다. 대신 예비군 대원은 수령의 의무가 있죠.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비군 대원은 수령의 의무가 있는데 안 받는 거는 그대로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다. 근데 전달 의무가 있는 직접적으로 교보할 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세성고수들은 과태료로 바꿨다.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1회, 2회, 3회로 돼 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하다. 감경 가능하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 잘 눈에 안 들어올 텐데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300만 이하의 벌금과 구류예요. 이거는 구류가 있네요. 구류 2개가. 구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현 연기는 3.3하다. 근데 이건 300만 원이에요. 3개월이고. 앞에는 3.3은 3년 3천만 원이고요. 보현 3.3. 이렇게 오시고, 동원 및 훈련의 보류 연기를 고의로 의도성 있게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로 만든 사람. 요거는 3.3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의 벌금. 여긴 징역이 어디서부터는 징역이 없죠. 징역 없습니다. 200만 원의 벌금이 구류는 징역이 없습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얘는 신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동원명령 발령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이때 동원명령 발령됐을 때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미신고하면 이거는 200만 원의 벌금과 구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원이나 훈련 보류 신청자가 보류 신청해서 나중에 보류 사유가 소멸될 수 있잖아요. 외국 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해당된 직장에 있다가 뭐 내가 그만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류 신고를 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신고 안 하는 경우에 해당 중대장에게 신고 안 하면 이것도 똑같이 한다. 여긴 중대장에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에게. 왜? 그렇게 그런 행정 업무 하라고 관리하라고 우리가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거쳐서 지방병무청으로 가게 돼 있죠. 이건 신고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앞에 문제를 보면 동원 체류한 거잖아요.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2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과 구류죠. 그래서 200만 원. 권리행사 방해한 거는 정동장의 정에 대해서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얘는 투투다.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질병의 동원 연기 사유, 연기나 보류 사유, 보연은 뭐에서 3,3이라 있죠? 3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벌금, 구류가 있다. 동생 대신 훈련 관련된 건 다 뭐다? 1천만 원인데 얘는 벌, 구, 과루가 있다. 벌구가가 있다. 그래서 이거 다 나오면 3,500만 원인 건 이제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정리했는데요. 잘 여기 문제는 한번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정리한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예비군법 8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급조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긴급조치의 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상.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땡큐죠. 네. 우리 긴급조치 시에는 뭐 받으려고 하는 본인이 있겠죠. 그리고 국방부랑 상대를 합니다. 예비군법은 국방부를 상대해서 예비군 자체를 뭐 국방부에서 이제 훈련하고 뭐 동원하고 물론 수탁경찰서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동원을 수탁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예비군에 권한이 있죠. 그거를 수행군부대장 아니면 수탁경찰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 관련해서는 보상 관련해서는 국방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긴급조치 시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잖아요. 재산상의 손실이니까 뭐 사람 다쳐가지고 하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10월 30일 이내 결정해서 알려줘야죠. 그럼 다시 30일이고 다시 재심 선고는 30일 그리고 다시 재심 결정하는 거는 60일. 그래서 30일, 60일이다. 요거만 잘 아시고 뭐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표현 즉시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한번 볼게요.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해서 보상지급 신청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1번이죠. 이건 기한이 따로 없죠. 기한이 따로 없고 뭐 손실을 입은 며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신청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절차상으로 뭐 몇 년 안에 해야 되겠죠. 재산상의 손실이니까 뭐 5년 안에 원래는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구체적인 여기 법에는 안 나와 있다는 거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보상금 지급서를 받았을 때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한다는 거. 지체 없이 결정하고 나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벌써 15일짜리 없고 지체 없이 답이 3번이죠. 되게 쉬운 문제예요. 예. 그러면 여기 30일 이내 결정을 해서 지체 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았잖아요.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그러면 다시 30일 이내 여기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 청구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다시 심의를 거쳐서 청구를 받는 것부터 60일 이내 결정한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60일까지 결정한다. 물론 결정한 다음에 알려줘야겠죠. 지체 없이. 근데 그런 내용은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긴급조치 시는 본인이 국방부 장관하고 상대를 다 한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있는 게 수행군부대와 수탁경찰서장에게 뭐 동원이 됐겠죠. 긴급조치를 했으면. 그렇죠? 긴급조치는 이제 동원됐을 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원됐을 때 이 수행군부대원과 수탁경찰서장은 손실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손실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본인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면 보상금액을 보상심의를 해서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지체 없이 보상 지급서 통서를 통보해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다시 국방부 장관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긴급조치는. 그럼 재심 결정을 똑같이 60일 이내에 결정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민방위도 이와 비슷한 응급조치 시 손실보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소정관 뭐 본인일 수도 있고요. 손실을 입은 사람. 보상 청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누구한테? 응급조치를 처분한 사람. 그러니까 응급조치 권한자가 여러분들 누구누구가 있어요. 응급조치 권한자 행장도 있고 지도지사도 있고 시군구청장까지 있는 거죠. 예. 응급조치를 위해서 동원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은 읍내동장도 가능하지만 응급조치권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받은 원래 응급조치했던 권자가 30일 이내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줘야죠. 협의를 해야죠. 서로. 여기 협의를 한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협의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협의가 미성립 됐을 때는 재결을 신청하는데 이 응급조치권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관할 토지 수용소로 수용위원회로 간다는 거가 긴급조치와 응급조치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협의 미성립 됐을 때는 3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관할 토지 수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며칠이 있긴 한데 그걸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긴급조치 명령에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보상금 지급 통지서는 지체 없이. 재심할 때는 받은 날 보상금 지급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재심에서 결정하는 거는 재심 결정하는 거는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3번이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예비군법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행본부대장이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장이 다시 위탁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비군 임무 수행하는 중대급 이하의 예비군 대의 동원에 관한 동원. 이건 맞는 거죠. 예비군 대원의 본인이 부재로 인하여 훈련 통지서를 전달받는 같은 세대의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식 통지서를 예비군 대원에게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파기한 경우에 세대주에 대한 과태료 징수 권한. 이게 아니죠. 여기에 법이 이제 바뀌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수행본부대에게 위임을 했죠. 수행본부대에게. 그 사항이 이제 수탁경찰서에게 위임한 내용이 아니에요. 무기 탄약 장비 외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한 사항이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동작 긴 복무로 이제 오죠. 중대급 이하고요. 그래서 동원된 인원을 작전 통제하고 긴급 조치하는 권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의 복무 규율 관련된 사람, 무기 탄약 장비에 관련된 사항. 이 중대급 이하인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수행본부대장이 우리 수탁경찰서에게 할 때 위임 사항이고요. 그 국방부 장관과 수행본부대장이 수탁경찰서에게 하는 내용은 법률로 나와 있고 동작 긴 검으로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하고 이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건 법률에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긴급조치 관련된 사항이죠. 예, 그 맞는 표현이죠. 동작 긴 복무니까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권한의 위임에 대한 부분, 위임과 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면 권한의 위임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관련돼서는 원래 권한이 있죠. 그거를 수행본부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거 예비군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 전부 일부를 수행본부대장에 위임을 했죠. 거기에 그 법률이 바뀌면서 이 과태료 부과를 전달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했을 때, 지원했을 때, 파기했을 때 이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권한까지 수행본부대장에게 위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법률로 위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국방부 장관이나 수행본부대장이 경찰서장, 이때는 수탁경찰서장이라고 하죠. 그때는 동작 긴 검, 동원, 작전, 동작 긴 검, 긴급조치는 수소피, 교조출, 임주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조치 내용하고 검문하고는 다르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예, 벌칙에도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수행본부대장이 수탁경찰서에게 동작 긴 복무 내 중대급 이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 그 수행본부대장이 수탁경찰서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무기탄약 장비 부속품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군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경찰서장은 수탁경찰서장이라고 하지 않고 물품관리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요. 물론 이제 임무를 위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시 경찰서장은 측장 예비군 부대 지휘관에게 다시 재위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반기 예비군법 10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항형 문제죠. 예비군법에서 이제 보상에 관련된 사항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 이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가 길다 보니까 그럼 다 읽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항상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순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에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셔야죠.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면 항상 주의하라고 했죠. 예, 여러분들 체크할 때 나중에 이제 옳은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예,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문제를 그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답이 대충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했죠. 보면 기억 니은, 기억는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디귿 니을 여기 있네.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니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몇 개씩 있냐? 2개, 니은 3개, 디귿 3개, 니을 3개. 뭐 이렇게 뭐 근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출제자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실제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제 금방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이 문제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기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뭐 쉽게 풀릴 수가 있다. 기억, 갑의 부상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하였지만 부상 치료 기간을 지급기간으로 하여 휴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부상 치료 기간이 지금 보시면 거의 3년이네요. 2년하고 한 11개월? 뭐 거의 그렇죠? 근데 우리가 휴업보상금을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휴업보상금은 최대 몇 년? 2년이라고 했죠. 2년이라고 하면 730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2년이 넘어간 날을 지급기간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이 기억이 틀린 거니까 틀린 거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기억이 없으면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 1번하고 4번이 답이다. 그러면 얘가 X고 당연히 니은도 X일 거고요. 우리 디귿 니을 중에 하나만 맞는지 틀린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니은 뭐가 틀렸는지. 육군참모총장이 갑에 대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수행본부대장은 육군참모총장의 휴업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참모총장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이
요청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아, 참모총장님 휴업보상금 이거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관의 역할이 여기서는 있지 수행군부대장이 요청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냐? 아, 수행군부대장이 아니라 군사령관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디귿 니귿을 여러분들이 식별하시면 사실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갑은 디귿 예비훈련 중에 후에 종료 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군인재해보상법 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훈련 종료 이 갑이 어떻게 해서 갖췄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갑은 뭐 해가지고 예비훈련 참석했는데 당일 훈련 종료 기가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기가 중에도 해당이 되죠. 예, 복귀하고 오고 가는 거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해 봐야 될 게 군인재해보상법인지를 명확하게 보셔야죠.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군인재해보상법 말고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재해 보상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명칭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식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틀렸다. 그 다음에 의리 통원 치료 중에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 시에는 이미 지급된 장애보상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제하죠.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전부 다 틀렸다. 그럼 여기 문제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보기도 안 봤잖아요, 사실은. 예, 사항은 훈련 중이라는 거죠. 훈련 중에 다친 거고요. 훈련 중에 갑은 복귀 중에 다친 거고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생계를 운영하지 못했다. 을은 예비훈련장 사격훈련 전 총기 오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당연히 이거 보상 대상자고요. 을은 곧바로 후송호 수소를 받았고 통화치료를 계속받다가 휴유증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최초에는 장애보상금으로 먼저 받았다면 장애보상금 받았고 근데 사망보상금이 나중에 사망을 하면 그만큼 장애보상금을 받은 만큼 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 답은 구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요약한 걸로 한번 볼게요. 우리 신체보상금은 신체가 다쳐서 보상금을 받는 거는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은 나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재해보상금은 아까처럼 다친 사람은 장애보상금, 죽은 사람은 사망보상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쳐서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휴업보상금은 이 다쳐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쳐서 발생한 거긴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거다. 그래서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민방위법하고 예비군법이 서로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놨고요. 민방위법은 사망보상금이 전체 산업체, 고용노동부에서 공표를 하죠. 전체 산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의 36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월평균이 나오려고 하면 전년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망 전년도해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밖에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월평균 임금액이 얼마다? 우리 대충 하면 400만원 정도 되겠죠? 예,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36배 하면 1억 4천 400만원 정도 되나요? 1억 4,4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민방위법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1억 4,400만원 정도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요. 민방위법에서는 등급이 장애 등급이 6등급까지 있다고 해서 이 사망보상금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고 12분의 12 똑같이 1등급하고 사망보상금하고는 같아요. 그리고 6등급은 그 중에 사망보상금의 반 정도인 12분의 6이고 제가 이제 뭐 우습게 얘기해서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장애보상금이니까 8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8이 없어요 여기. 그쵸? 12분의 11, 12분의 10, 9, 8이 없었어요? 예, 7, 6.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8이 없다, 여기. 장애보상금에는. 그 다음에 민방위법에서는 휴업보상금이,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의 평균 곱하기 거기에 60%에다가 이거를 일할 계산, 그러니까 하루로 계산을 해서 실제 치료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는데 최대 2년까지, 최대 2년이면 730일, 뭐 윤자리 키우면 731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731일까지다. 근데 문제에 보면 750일, 그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30일까지만 적용을 해야 된다. 최대 2년까지만. 그러면 이게 실제 통계냐? 이게 실제 통계에 없어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의 평균이 안 나와 있어요. 실제 통계는. 근데도 이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 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에 60%의 일할 계산한 것이 3년 동안 10만 원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원 내용 그대로 숙지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일할 계산한 게 1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30일을 못했다 그러면 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730일, 2년 꼬박 못했다고 하면 7,300만 원을 받는 거겠죠. 이 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비군법은 이게 2000년 6월 11일 이후에 제가 공부했던 19년도 이때는 다른 법을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2000년 6월 11일 이후부터는 군인 재해 보상법을 적용한다. 이 공무원 재해 보상법 하면 안 돼요.
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군인이다. 군인 재보상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망보상금은 전사한 거와 특수직무 순직한 거랑 일반적인 공무상 사망이랑 다 다르다. 그래서 차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군인재보상법이긴 한데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서 공무원 재보상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평균액의 60배, 그 다음에 특수직무 순직은 45배, 공무상 사망 일반적인 건 24배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우리 장애보상금, 그러면 사망보상금 이렇다고 하고요. 장애보상금은 1에서 4급까지가 있어요. 아까는 민방위는 1에서 6급, 여기는 1에서 4급까지 있고, 얘는 9, 3, 6, 9가 있고, 9, 3, 6 사이에 4.5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 기준 월 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3, 6, 9가 있는데, 그 중에 4.5, 중간에 4.5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장애보상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전상이냐, 특수공무직이냐를 따져서, 요 금액에서 2.5배, 1.8배를 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여태까지 잘 안 나왔어요. 왜? 법이 바뀌고 이게 군인재보상법에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문제가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출제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업보상금은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액의 80%를 적용을 해서 1하에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전년도밖에 될 수가 없겠죠. 통계 나온 게. 그래서 똑같이 치료를 못한 건데 2년까지 적용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전사자 아까 얼만큼 받는지 한번 하면 이게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양이다. 전사가 됐을 때는.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보상금 지급 절차가 여러분들 예비군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일반적인 절차와 참모총장이 지급할 경우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이 절차를 한번 보시면 예비군 대원이 있고요. 예비군 대원이 휴업보상금을 받아야 될 사항, 소속 군부대장, 동원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훈련했으면 훈련 부대장, 또 동원됐는데 수탁 경찰서에 의해서 동원되는 경우가 위탁을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부대장이 실제 데리고 있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비군 대원이 휴업보상금을 치료로 해서 휴업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좀 있다 되겠죠. 다친 다음에 치료로 인해서 내가 생업을 종사를 못 해야 되니까. 그러면 휴업보상금을 지급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제출하면 안 되겠죠. 내가 치료로 인해서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원래 내가 동원됐을 때, 훈련됐을 때 그 부대장에게 제출을 하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다친지 안 다친지. 그러면 이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를 실제 확인해서 휴업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다시 수행군 부대장에게 토스를 합니다. 보냅니다. 그러면 수행군 부대장은 휴업보상금 지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군단 같은 경우는 전방에는 이제 수행군 부대장이 군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참모장님이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런 게 있으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급을 결정을 한 다음에 관할 군사령관한테 저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군사령관이 지급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법령상에는 안 나와 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에 반해서 참모총장이 그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우리 동원을 했는데 병력 동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모총장이 동원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참모총장이 지급하는 경우로 나오겠죠. 그러면 시작이 어디냐? 관할 군사령관이 참모총장이 잘 모르고 있으니 지급 요청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까는 수행군 부대장이 군사령관에게 지급 요청을 했잖아요. 여기는 관할 군사령관이 지급 요청을 한다. 그러면 참모총장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참모총장이 지급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모총장이 이 예비군 대원에게 다이렉트로 휴업보상금을 지급을 바로 합니다. 이게 위의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군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치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여기서 우리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치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일단 사람이 다치게 되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할 경우 다 신체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신체에 관련됐을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다쳤으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주는 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면 치료에 관련해서 이 치료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 그래서 절차가 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뭐 치료과 치료 절차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보상 부분이 생기겠죠. 다쳤으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 뭐 치료하고 보상해주고 뭐 다 좋은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국가 유공자나 보험 대상자로 해주자. 그래서 총 이렇게 다치게 되면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수행본부대장이 국가유공자법, 보훈대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의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여기 나왔던 증명서였는데 이번에는 사망 확인서, 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되려고 하면 국가보훈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하려다 보니 그거를 내가 다쳤는지 사망했는지 유족이 사망한 거를 이제 신청할 때 국가보훈부 입장에서 모르죠. 다쳤는지 완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 우리 예비군법에서 훈련하거나 동원돼서 임무수행을 하다가 다쳤을 때 소속 부대장이나 수탁경찰서장이나 훈련 부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증명을 누군가 해줘야 되겠죠? 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친 사람이나 그 유족이나 가지고 그거를 국가본부에 요청을 확인을, 나 국가유공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가본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보겠죠. 얘 다친 사실 있냐? 그러면 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얘 다친 거 맞아요, 얘 사망한 거 맞아요, 이렇게 훈련하다 다친 거 맞아요, 동원돼서 다친 거 맞아요,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답은 1번인데요. 2번,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가족의 유족과 달리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보상 대상자가 된다? 아니죠. 우리 그 예비군법은 독특하게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에게도 국가유공자법하고 보훈대상자법 둘 다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됩니다. 이거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속탁경찰서는 우리 치료 관련해서는 동원된 거밖에 없겠죠. 훈련은 아니니까요.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 군의료시설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 아니죠. 없죠. 네. 군의료시설 치료 받아야죠. 네. 그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자기가 동원을 했으면 치료시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어 전투네요. 전투에 준하는 임무 수행. 그래서 다쳤다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전상군경으로 보죠. 그리고 그 가족이 되겠죠. 전상군경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뭐 저쩌고 공상군경으로 해당된다. 공상군경이 아니죠. 예, 전상군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를. 예,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우리 지금 세 가지 법 다 배웠죠. 비대법하고 민방위법, 그 다음에 우리 예비군법 다 모두 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체로 아니죠. 사망한 사람하고 부상한 사람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비대법하고 민방위법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했는데, 잘 보시면 비대법이 제일 적용하는 게 적어요. 그렇죠? 민방위법은 적용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비대법은 성격 자체가 전시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에 하는 훈련이나 어떤 뭐 통합발사 대시 뭐 하는 거, 뭐 비축물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들이 한정돼 있다. 전시령이 있을 수가 없다. 평시에 하는 거잖아요. 전시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몰공격 이런 표현이 없죠? 네, 없어요. 그 다음에 공상공격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가족이 아니고 공상공격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재해 사망, 뭐 재해 부상, 뭐 순직은 있지만 전몰공격은 없다는 거예요. 비대법은 순직공격의 유족과 공상공격으로 됩니다. 이에 반해서 민방위법은 민방위사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황시인, 우리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거, 통합방위사태 선포되는 거, 그 다음에 전시는 전시사변, 예, 이 비상시. 평시와 명시가 다 있기 때문에 전몰공격의 유족, 순직공격의 유족이 다 있고요. 대신 요 재해 사망 공경 위한 유족은 없습니다. 민방위법도. 예, 물론 성격상의 재난사태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반영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상공경, 공상공경 다 있고요. 그리고 보훈 재해 부상 공경은 없다. 물론 재난사태나 특별재난 사태가 있었어도 반영은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법은 봤는데 이 예비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망한 경우는요, 전투에 준한 임무 한 경우는 전몰공경의 유족이 되고요. 국가수호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법에 적용이 되고요. 그 대상자는 재해 사망 공경의 유족이 되는 겁니다. 사망은 됐죠. 그래서 사망은 다 유족입니다. 유족. 예, 사망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유족이고요. 부상당한 사람은 부상 당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전투에 준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법만 되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국가유공자법은 직접적인 관련된 거, 전투에 준한 임무 이런 건 국가유공자법, 직접적인 관련 없는 거는 보훈대상자법에 적용된다. 이름은 전상. 전투에서 있으니까 전상.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공상.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재해, 부상, 공격.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신청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다친 사람이나 뭐 사망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원래는 그 훈련을 했으면 훈련 부대장, 뭐 동원을 했으면 동원 뭐 부대장, 원래 소속 부대장이 있거나 아니면 수탁 경찰서장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사망 증명서나 부상 증명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 수임군 부대장이다 보고 했겠죠. 다쳤다, 사망했다. 그러면 수임군 부대장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다 발급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수임군 부대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망 증명서다. 그래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수임군 부대장이. 그럼 이걸 보상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가본부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걸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그럼 국가본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국방부에다가 사실 확인 요청을 하죠. 그러면 국방부는 사실 조사를 하고 사망 확인서와 부상 확인서를 작성해서 다시 이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여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검대원은 이 사망 증명서와 부상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휘계통을 거쳐서 국방부장에게 보내줘야죠. 그래야지 보내줘야지만 국가본부가 사실 확인 요청했을 때 바로 사망 확인서, 부상 확인서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이건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가 되기 위한 절차고요. 다음은 치료 관련된 건데 치료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고 국가시설이나 지자체 시설이나 민간 의료시설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따르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예비군 훈련 자체가 훈련이나 동원 자체가 국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아예 부담을 뺐어요. 그래서 국가 부담이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 병원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자체 내규에서 뭐 행정 훈령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민간 의료시설 관련해서 치료받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절차가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료비를 청구한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간 의료시설에 돈을 안 내고 예비군 대원이 그냥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 의료시설이 청구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 예비군 대원이 돈을 다 냈어. 그러면 예비군 돈을 다 낸 예비군 대원이 치료비 청구자가 돼요. 그럼 치료비를 청구해요.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장이 사실 확인하겠죠. 왜? 이 치료하고 나서 다쳤을 때부터 시간이 좀 경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겠죠. 그 확인한 걸 바탕으로 해서 치료비 지급 청구서를 그대로 확인한 거를 수행본부 대장에게 알려줘요. 알려주면 수행본부 대장은 지급 요청을 관할 군사령관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지급 명령을 내리면 수행본부 대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이 치료비 청구자에게 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휴업보상금하고 조금 다르죠. 이게 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임금이 뭐 결정된다. 뭐 수행본부 대장가 휴업보상금을 결정했잖아요.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치료비는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민간시설에서 준 거기 때문에 진단 딱 있잖아요. 얼마다 딱 나오니까 결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지급 요청을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보상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업, 보상금 등 치료비 청구 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방위법하고 예비군법이 다 종류별로 다 절차들이 있는데 민방위법은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 요거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부상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치료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읍면동장 거쳐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치료비 지급하는 건 뭐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법은 재해보상금은 군인재해보상급 33조 39조를 준용하게 돼 있고요. 휴업보상금은 예비군 대원이 소속 군부대장이나 훈련부대장, 수탁경찰서에게 신청을 하죠. 부상자 치료는 구체적인 절차는 없어요. 그렇지만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겠죠. 바로 다쳤을 때는. 그리고 치료비 청구하는 것은 민간시설에서만 한 내용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를 그 다친 원래 훈련했던 데나 동원했던 데다가 지급 청구를 하게 돼 있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건데 자꾸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어떤 게 틀렸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맞는 절차겠어요. 이거 맞고요. 여기서는 뭐가 틀렸다?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국가보훈 대상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수탁경찰서는 당연히 치료받게 해줘야 된다. 어디든지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전투에 지난 거는 어떤 경우다? 전상군경이다. 그리고 그 가족도 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반기 예비군법 1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인데요. 마지막 문제죠, 예비군의. 예비군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개가 섞여 있겠죠. 내용을 보면 보상하고 보칙이 다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제외한 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급식비도 포함하죠. 급식비를 제외한 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직장 예비군 중 75명, 이거 75명이면 여러분들 소대죠. 소대입니다. 어민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부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중계급 어민 직장 예비군 부대 중에서는 어민 예비군 부대가 이거를 줄 수가, 부대 운영비랑 실비를 줄 수가 있는데 인원이 중대가 아니라 소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요.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소속 예비군 대원을 상대로 그 지휘를 이용하여 특정 정대나 후보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편성된 조치로 하면 이건 33으로 더 세죠. 이거는 불돌인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답은 4번인데 내용을 보면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도 병업법에 규정된 전시근로를 할 수 있다. 예비군보다 전시근로역 병력동원 소집이 더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이건 소집을 할 수가 있죠. 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실비 지급 관련해서 민방위법이나 예비군법에 두 군데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예, 민방위법에서 실비 지급은 교육훈련일 경우에는 민방위대 요원이 전지교육 훈련한 거에 대해서만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로 강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원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참여권장대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참여대원, 권장대원은 당연히 읍면동장으로도 임무를 부여를 받죠. 그리고 식비, 숙박료, 교통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 게 시행규칙에 있겠죠. 예. 그리고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 지휘관에게 줄 수 있다. 동원 및 훈련돼서 수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민방위는 동원하고 교육훈련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반면에 예비군법은 동원 훈련된 소집된 예비군 대원은 모두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급액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어떤 훈령으로 정하든지 고시로 정하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예비군법에서 부대 운영비와 실비 지급 가능한 데는 지역 예비군과 직책 예비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대 이상이어야 돼요. 중대 이상의 지역 예비군. 여기부터 이제 우리 선발한 예비군 지휘관들이 있죠. 그리고 중대 이상 어민 예비군 부대도 여기에도 줄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소대도 부대 운영비랑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민방위법하고 예비군법이 다 있는데요.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규정된 임무 외에 업무 지시, 소속대원, 권리행사 방해, 요게 이제 그 민방위 대장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편성된 조치체로서의 정치활동 관여해서 민방위 대원도 있고요. 이때 민방위 대원은 둘둘로 돼 있어. 둘둘에 벌구로 돼 있고, 추가적으로 예비군 지휘관에서는 예비군 지휘관에는 이걸 포함해서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반대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편성된 정치운동 관련해서 예비군 대원이 있어요. 민방위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묶여 있었던 반면에 여기는 둘둘 3-3으로 돼 있습니다. 편성된 조직체로 했기 때문에 더 센 벌금으로 돼 있다. 그리고 병역과 관계에서 우리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나와 있는 병역동원 소집, 전시근로자 소집, 그 다음에 현역 입영, 요 세 가지가 이 예비군 동원보다 우선된 거죠. 그러니까 동원 기간에도 이런 것들은 소집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세 가지라는 거. 예, 수고하셨습니다.